사실은 지금 그 한국이 아니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번 행사에 이렇게 오면 원격으로 대화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국내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셨고요. 여러분들이 사전에 주신 그 질문들이 있으신데 일단은 뭐 지금 현장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손 드시면 마이크 드릴 거고 거기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기 질문 주신 거 하면요. 여기 간단한 거. 예. 일본어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주 간단한 거. 어떤 단계에서요? 취업하려면 일본어는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회의를 들어갔는데 일본어를 못하니까 나가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못 알아들어서 멍하니 있다가 그냥 회의 참석했어요. 네, 그 정도면 됩니다. 혹시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은 물론 인터뷰는 제 생각인데 인터뷰는 여러분이 달달 외우시게 될 거예요. 질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세트가 있고 질문 세트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할 수 있게 이제 할 텐데 그래도 막상 가면은 모든 게 이제 실전 상황이잖아요. 뭐냐 회의 들어가도 무슨 얘기가 잘 하는지 이해는 좀 잘 안 될 겁니다. 제 생각인데 한국어로도 아마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비즈니스 용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갔을 때 이미 잘한다? 일 수도 있죠. 저는 그렇진 않았었고 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잘하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나 아까 방금 보미님 잠시 봤는데 여기 와서 히라가나부터 배우긴 했습니다.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말은 트이고 가서 비즈니스 일본어 좀 더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애초에 외교협회에서 이 과정을 20년 전에 시작할 때 외국어하고 IT 교육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주변에 뭐 가까운 데서는 멀티 캠퍼스도 있고 비트 캠퍼스도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교육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1년 안에 비일본어를 해본 적이 없는 히라가나 가나부터 시작해서 취업까지 할 수 있는 역량까지 끌어낸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일본어 그 교수님도 그렇고요. 근데 졸업생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믿고 일본 취업, 일본어 의외로 한국 분들이 일본어 잘하세요. 진짜로. 그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혹시 뭐 손 드시면 바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있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예. 더 하고 싶은데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가서 공부를 진짜 뽕뽕 찢어지게 해야 돼요. 안 그러니까 같이 갔는데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안 하면 2년이 지나도 말을 못 해요. 네, 그런 건 있습니다. 손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한국 학생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는 직무 분야가 뭐냐 이런 질문을 있어요. 답변할 수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IT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일단 한국에서 교육 과정이 굉장히 많아서 비전공자를 위한 교육 과정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교육은 한국에서 받으시고 일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의 IT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구인난이 심하고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해요. 그 일본인 분들이 IT 기업을 꺼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나라에서도 3D 업종이라고 이제 인식이 됐던 시기가 있는데 저희 개발자들 사이에선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그때 취업을 이제 준비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한국에서도 인식이 안 좋았듯이 일본도 좀 3D 업종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50% 정도가 외국인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국인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IT 업계에서 한국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더 후배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경력 같은 거 많이 신경 쓰나요? 여기서 오는 회사들은 다 신입분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경력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력이 있으시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IT 경력이 아니어도 사회 경력이 있는 것도 좋아하시거든요. 군대도 경력이에요. 한국 분들한테는 남자분 같은 경우.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혹시 국내에서 뭐 IT 경력이 있다 그런 분들은 앞에서 지금 아까 발표하시고 가신 그 마이너리 쪽에서 바로 매칭이 되지 않으실까요? 일본어만 된다면. 네. 답변이 됐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또 예, 있습니까? 좋습니다. 네. 혹시 한국과 일본의 개발 언어라든지 또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혹시 있을까요? 혹시 개발 전공하신 분이신가요? 개발 언어는 뭐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은 자바를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고 일본은 좀 다양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일본 갔을 때 루비라는 개발 언어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분이 만든 개발 언어다 보니까 아직도 일본은 루비를 쓰는 것도 많이 있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일본 회사들은 다양하게 개발 언어를 쓰고 있어서 근데 아무래도 개발 공부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한 가지 개발 언어를 잘하면 다른 언어를 배우는 건 좀 쉽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질문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커뮤니케이션 할 때 뭐 개발자라든지 디자이너들끼리 뭐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뭐 클라이언트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 혹시 좀 일본과 한국과 다른 점이나 그 질문은 지금 레드의 팀장님이 와 계시니까 저희 좀 연차가 오래돼서 저희가 했는데 와 계세요. 그래서 좀 나오셔가지고 네, 저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 레드 기술지원팀 팀장을 맡고 있는 신정입니다. 네, 커뮤니케이션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개발자라서 어떻다, 영업이라서 어떻다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크게 직업의 차이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 걸쳐가지고 때로는 유럽 친구들하고도 일을 하고 때로는 중국, 일본, 미국 다 같이 일을 하는데 결국 그렇게 일본 가신다고 해가지고 한국하고 크게 다르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니까 협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듣고 잘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라를 막론하고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IT 업계를 일하면서 일본 현지의 일본어랑 영어의 사용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 회사 내에서도 외국인이 많다고 하셔서 영어의 비중이 조금 더 많습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많다고 해서 저희 나라도 한국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에서도 일본어가 기본이고요. 글로벌한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라쿠텐이라던가 아니면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영어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내부 회의는 일본어로 하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영어, 그러니까 그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어를 많이 쓴답니다. 좀 10년차 이상 선배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외국인들 만나면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저쪽에 손 드신 분 있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IT 직군 중에서 그 QA 직군을 일본 쪽에서는 전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QA 직군. 지금 현재 여기 저희 졸업생들 한 4년 정도 경력에 이제 현재 국내 경력 한 4년 정도에서 8년 정도 되긴 하는데 일본의 QA 쪽으로 오면 악센처가 굉장히 큰 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QA 쪽 굉장히 큰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기술력 반영하는 것은 느리긴 하지만 가지고 있는 파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코볼 엔지니어조차도 한국에서 코볼 안 쓰거든요. 코볼 엔지니어조차도 연봉 1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질문하신 거는 QA 쪽도 굉장히 큰 비즈니스다.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저 뒤에 전적 드신 분.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IT 기업이 크게 두 개의 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SI고 하나는 스타트업 기반 빅테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쪽에서는 어떻게 기업 구분이 나눠지고 최근에 한국에서는 스타트업 연봉 수준이 올라가면서 한 4천만 원, 3,500에서 4천 정도 받는데 일본에서는 개발 환경이나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고 개발 쪽에 아마 SI 기업이랑 솔루션 있는 기업 보통 이렇게 구분한 것 같긴 해요. 근데 하신 말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일본 쪽에서는 SI 기업에 좀 다니고 지금 제가 현재 다니는 건 솔루션 기업이긴 한데
일본에서 이제 여러 이제 회사들이 왔을 때 제 느낌으로는 그때 사실 저도 딱 봤을 때는 SI 기업인지 솔루션 기업인지 저도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 SI 기업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기는 해요. SI 기업의 장점은 이미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지만은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제 막 여러 개를 이제 돌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서는 프론트를 하고 저 기업에서는 백엔드를 하고 이런 경험들도 할 수 있는 점도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더 일이 많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딱 시간이 이제 정해지고 그 이내에 이제 일을 끝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보수를 얼마 정도 받느냐. 근데 그거는 이제 대부분 제가 같이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경력 없으셨기 때문에 제 때는 아마 3천 초반 정도 받았던 것 같긴 한데 지금도 잘 모르겠네요. 저는 18년도 여름에 그때 그 정도 상영까지 하면 그때 그 정도 보고 지금까지도 일본에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대부분 친구들 한번 이직했을 때 그때 한번 영웅 점프를 크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답변 잘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고요. 스타트업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연봉이 세죠. 그리고 이미 경력자 중심으로 모여서 스타트업을 하는 것이지 신입사원한테 스타트업을 하라는 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봉은 셉니다. 그래서 아까 안내드린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한국보다 더 다양한 업종에서 지금 스타트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력이 있으시고 그런 창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일본 쪽에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네, 저기 손 드신 가운데. 네, 저기 앞에 계신 네 분한테 공통적인 질문으로 한 분씩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본에 취업을 했다가 어떤 이유든지 중간에 포기를 했다든지 또는 실패를 해서 다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주변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있었다면 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최근에 한국으로 이직을 하게 된 케이스여서 답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가장 좀 컸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에 취업을 하고 1년 지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는데요. 그래서 바로 돌아오진 않고 이제 한 반년 정도 일본에서 계속 풀 재택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야칭이, 그러니까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어차피 재택을 할 거면 한국에서 하겠다라고 회사랑 협의를 한 다음에 한국에서 한 1년 정도 더 재택을 하다가 이제 옮기게 된 케이스인데, 코로나가 더 길어져서 아마 코로나가 짧게 끝났으면 저도 돌아갔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이제 계속 그런 원격 근무를 오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직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케이스가 주변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생존하느라 바빠서 친구들도 거의 못 봤어요. 몰라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경험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저 아직도 이제 일본에 지금 남아있는 친구분들도 있는데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일을 일본에서 했는데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바로 옆 부서라고 할까요? 데이터 사이언스 부서가 있었는데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회사 내에서 좀 알아보고 이제 이직도 사실 좀 준비를 해봤고, 근데 이직도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의 특성일 수도 있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좀 학력을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석사 적어도. 그래서 이직을 준비하면서도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저는 2020년 1월에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일본을 떠나게 됐고, 싱가포르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그때는 아직도 코로나니까 비자가 안 나오면서 한국으로 리턴 오퍼를 줄 건데 가볼래? 라고 했을 때 그때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저는 한국에 오게 된 케이스인데, 이거는 많지 않겠지 이 경우가. 그래서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전반적인 제 느낌을 말씀드리자면은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두면은 한 절반 정도는 돌아오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뭐 코로나 시기가 아니었었어도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남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결혼을 했고 일본 분들이랑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경험입니다. 근데 제 경험이 아니니까 제 친구들 경험인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제 뭐 결혼을 위해서라도 뭐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온 친구들도 있고 일본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약간의 홈시크를 느끼면서 온 친구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돌아왔다고 실패라고는 절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기 옆에 분 같은 여기 삼성전자 다니시거나 카카오나 경력이 분명히 있는 거고 물론 그거는 들어올 때 시험 한번 보면서 그건 자신이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본 짧게 이제 제가 이제 끝내자면은 일본의 그 첫 번째 첫 발을 디뎠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었다고 보니까 그 돌아왔다 한들 그건 분명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좀 답변 길었으면 죄송합니다. 네, 저도 제 주변 동기들을 생각해 봤을 때 1년 안에 돌아온 동기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비전공자고 공부를 해서 갔지만 생각보다 개발이라는 업무가 자신과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들이 몇 명 계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홈시크를 느껴가지고 돌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 동기 같은 경우는 한 70-80% 이상이 아직 일본에서 다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돌아갈지 일본으로 에서 이직을 할지 고민을 할 때 두 개 회사를 다 넣었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카카오를 면접을 보고 일본에서는 라인 재팬을 봤는데 카카오가 먼저 소식을 줘가지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케이스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거 말고도. 근데 초반에 일본에서 저희 마스터 취업했을 때는 비자를 3개월밖에 안 줬어요. 초반에. 근데 지금은 이제 5년, 뭐 3년 이런 식으로 돼서 큰 문제가 없는데 계속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법도 개선되고 뭐 이렇게 홈식 아까 얘기한 그 결혼 문제가 좀 있어요. 결혼 문제가 좀 있는데 휴가는 한국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만약 지방에 계신 분이면 서울에서 이렇게 자기 집 가는 케이스보다 일본에서 자기 집 가는 케이스가 더 많다. 수요일에 더 많아가지고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또 질문. 일본에서 이제 요구사항 같은 거에 대한 정의나 이제 보통 제가 잠시 동안 이제 IT 기업에서 일을 했었는데 요구사항을 이제 한 줄 정도 주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제 그 요구사항을 이제 솔루션을 드렸었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요구사항이나 이제 그런 게 내려올 때 회의 같은 걸 따로 진행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약간 뭔가 여러 개의 절차가 나눠져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일본에서의 프리랜서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으신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가 처음 했던 기업이 SI 기업이고 많은 분들이 SI 기업을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먼저 설명을 해보자면 일본 SI는 한국이랑 비교해서 서류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요구사항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문서가 내려와요. 어떤 곳은 DB의 테이블에 컬럼명까지 이제 정해져서 변수 이름까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SI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줄이기 위해 그런 문서화가 잘 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은 경우가 많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따서 개발하는 SI 회사였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기획서를 받으면은 200페이지가 넘어요. 그게 다 이제 일본어로 적혀 있는데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까지 정확히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 분들이 SI로 이제 갈 때는 어떤 한 기업을 껴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팀을 이뤄서 다른 회사에 이제 가는 경우가 많은 걸로 저는 봤습니다.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일본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네. 네, 그 일본 회사의 면접을 보셨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랑 그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뭘 받았는지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답변했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뭘 받았는지는 왜 일본에 오고 싶은지에 대해서 질문 반드시 받습니다. 오히려 제가 받았던 느낌은 적어도 기술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준비할 땐 둘 다 준비합니다. 기술 인터뷰 그리고 인성 인터뷰. 근데 확실한 거는 인성 인터뷰 많이 물어봤던 것 같고 그렇지만 3명 정도 앉아있어 1명 정도는 기술자일 수도 있는데 그분이 반드시 질문한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봐서 돌이켜봐서는 알 것 같은데 물어봐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실력으로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들어가면 또 만드는 게 또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왜 일본에 가고 싶은지는 준비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합 때 갔을 때 준비를 잘 시켜줬던 것 같아요. 다른 질문들 있었나 더 많이. 김범민도 한번 해주세요. 네. 생각보다 저기 지금 말수가 대표님입니다, 대표. 예, 네. 굉장한 퍼포먼스. 지금 투자금도 유치하고 대단한 분이거든요. 저분이 기술력도 뛰어나고. 네, 근데 지금 말씀 아끼고 계신데.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답변을 잘 드릴 수 있을 만한 게 잘 안 나와서 좀 아끼고 있는데 일단 제 소개를 좀 더 자세히 하면 저는 20만 원 자본금으로 창업을 했고요. 지금은 10억 밸류가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50억 밸류를 유치 중입니다. 어떤 질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일본에 왔느냐라는 건데 생각보다 답변은 쉽습니다. 담백하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또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한다. 그게 엄청 크리티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런데 어딜 가나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을 뽑을 때 기술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 이런 걸 봐요. 기술이라는 게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다 배우게 되고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 되게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꾸미지 않고 잘 담백하다, 이 회사랑 맞는 회사다라고 생각하면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직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막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랑 맞는 회사는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무지성으로 넣으면 돼요. 그냥 저는 200개를 넣고 180개 떨어지고 1개 붙어서 갔는데 그 회사랑 너무 잘 맞아서 1년에 연봉 2번 인상해가지고 360만 원에서 1년 만에 500만 원 정도 돼가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냥 행동을 하면 돼요. 일본 가면 어렵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올라가서 나가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알아들어서 계속 있었는데 포기를 했어요. 그 팀장. 그리고 이제 아침 7시에 나와서 9시 출근인데 아침 7시에 나와서 일본어도 엄청 많이 하다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잤거든요. 카페에서 자다가 사람이 자다 보면 이렇게 움찔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앞에 있는 커피를 발로 차서 앞에 손님 커피를 쏟아서 옷에 다 묻었어요.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인데도 가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재고 겁먹지 마시고 일단 가서 해보면 어느 정도인지 알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이게 여러분들 저희 졸업생분들이 항상 듣는 얘기는 물론 아까 질문하신 거에서 왜 일본 또는 전공이 다른 그 전공인데 왜 이거 하려고 했어요? 이걸 항상 물어봅니다. 항상 어떤 답변이 나오든 간에 기대하는 거 없이 항상 물어보기 때문에 그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 졸업생들이 이직 같은 걸 하면 거진 95%는 그 기업에서 아쉬워. 가지 마라. 우리 회사를 제대로 다 고치겠다. 이분도 지금 그 회사 마지막에 회사 방금 전에 김범욱 대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회사가 싫어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 회사에서도 석사배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어떤 입장에서 쌓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이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본에 있는 기업들, 한국에 있는 기업과 다르지 않아요. 일본어 못한다고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IT 못한다고 우습게 보지 않아요. 20년 동안 하면서 야, IT만 하면 되는데 일본어만 하면 되는데 막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다 루머고, 이거를 못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사람이 안 된 것은 문제입니다. 사람이 안 된, 애티튜드가 안 되는 것은 문제다. 그건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엄청 평가절하하진 않아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 맨 끝에 손 드신 분 있습니다. 그 자세가 중요하다 하셨는데, 그럼 일본에서는 뭐 경어라든가 이런 거, 종경어 이런 거 많이 따지지 않으시나요? 경어 많이 따지죠. 경어 비즈니스 많이. 근데 그거는 그 외국인 그 어드밴티지 해가지고 한참 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외국인이 와가지고 뭐 했어 이렇게 해도 이상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희한하게 본 건 뭐냐면, 일본에서 좋은 대학을 유학을 나온 분도 일본에 종합적으로 취업하기 어렵다. 이게 근데 의외로 저희는 기술잡이잖아요. 기술잡은 뭐 경어나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경력가 2, 3년 쌓고 그냥 그 종합적으로 어플라이 하잖아요. 그러면 간단히 취업됩니다. 아, 일본 기업들은 일본 내에서 같이 근무해본 경험이 있냐 없냐, 일본 문화를 알고 있냐 없냐, 이런 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경어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실력이 되면 경어 써야죠. 근데 최선을 다해서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경어 또 라이팅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 쓰는 거는 일본 분도 잘 안 되거든요. 평생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한자 같은 거 뭐 그렇죠. 그 읽고 말하는 거는 하셔야 됩니다. 읽고 말하는 거. 질문하신 분 제가 안 보여가지고 어디서 보이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네 분의 답변을 다 들어보고 싶은데요. 괜찮다면은 한국에서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했던 문화나 행동이 남아 있어서 일본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뭐 직장 동료분이나 상사분에게 굉장히 뭔가 신뢰가 됐던 적이 혹시 있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추후에 취업을 일본에서 하게 되면은 이런 실수는 꼭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제가 아마 실수를 많이 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인식을 잘 못해서 그분들이 너그럽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인원이 작은데도 외국인 분들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젊은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은 조금 그런 거를 예의 범절을 좀 따질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아서 선택을 한 부분도 있었고 해서 좀 무리 없이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저도 혼나거나 이런 경험은 아닌데 좀 다르다고 느꼈던 부분은 그 사적인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번호 교환 같은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회사에 가면 일단 번호를 서로 다 주고받고 단톡방을 펴가지고 사적인 대화 뭐 여자친구 있냐 남자친구 있냐부터 호구조사까지 다 하는데, 그런 게 옆자리에 있는 분의 라인 번호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적인 질문 같은 것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다르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서 짧게만 말씀드리자면은 사적인 질문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번호도 잘 물어보면은 답변 어영부영 넘어가실 거예요. 안 주실 거고, 그리고 그리고 외국인들 IT 사람 확실히 외국인들 많아요. 한국인 정도면 충분히 예의 범절 좋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도 분들 일본어 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한국 보면 훨씬 엄청납니다. 이 정도에 여기 지금. 네, 안녕하세요. 44기 지원생입니다. 일본 IT 스타트업을 혹시 졸업생 중에 하시는 분이 있는지랑, 그리고 일본 IT 스타트업 사회 인식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있을 당시에는 2기 분이 일본에서 회사를 차려서 창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윗기수 분들이 여러 명이 함께 창업을 같이 하신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딱 나오면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 하기 가장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알고 계신 것처럼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이런 걸로 기술적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좀 지나면 그건 어느 업종에 적용시키느냐 이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케이스는 많이 있어요. 나중에 상담할 때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네, 저 뒤에.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다닐만한 IT 기업은 거의 뭐 강남 판교에 좀 몰려 있잖아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도쿄의 또 특정 지역에 좀 몰려 있는지 아니면 뭐 다른 도시에도 좀 근무할 만한 기회가 좀 열려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일본의 84% 정도가 도쿄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쿠오카나 이쪽, 오사카 쪽에 있긴 합니다. 한국과 비슷합니다. 이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네네. 그 대표님이 만약에 그 일본에서 그 창업을 했고 한국인을 뽑는다고 가정해 보면은 만약에 직접 면접을 봤을 때 어떤 질문을 하실 것 같나요? 근데 뭐 그게 뭐 일본뿐만 아니고 그냥 지금도 그래요. 일단 저희 회사의 면접 프로세스 제가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실무자한테 넘기고 다 저는 완료를 짓는데 일단 이 대화를 좀 하면서 이 사람이랑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아, 우리랑 핏이 맞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돈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그 어떤 그 돈에 대한 뭐 생각이라든지 이거에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넌지시 물어보는데 그런 거 잘 안 맞으면 제가 이게 같이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다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에 왜 왔느냐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죠. 어떻게 알아서 왔는지. 저희 회사는 홈페이지도 지금 없습니다. 네, 홈페이지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고 왔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저는. 네, 보통 그걸 많이 물을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명함 들고 다니면서 홍보하거든요. 네, 아니 뭐 근데 뉴스에도 좀 나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어디서 그렇게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네. 답변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션 끝나고 혹시라도 여기 김봉 대표님이나 여기 졸업생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와서 물어보시고 Q&A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늘 행사에 이렇게 관심 있으셔가지고 오셨는데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처음에 여기 와서 할지 말지부터 고민을 하던 순간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히라가나도 모르고 여기 와서 처음 공부를 했어요. 그래도 충분히 공부를 하면서 좀 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편하실 것 같은데 JLPT N2를 땄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히라가나 처음 배워서. 그리고 일본에 가서 일을 하는데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공부는 혼자 했지만 과외 선생님한테 또 따로 일본어를 배워서 1년 안에 JLPT 1급까지 땄거든요. 사실 지금 얼마나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그 다음에 가서도 일하면서도 계속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카카오를 이직을 할 때도 거의 6개월 이상을 코딩 테스트 준비를 혼자 개별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런 테스트를 제가 시험 삼아 하는데요. 그런 노력이 없다면 사실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IT 업계에서 일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비전공자인지 전공자인지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보다 지금부터 얼마나 공부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힘내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에 딱 이 자리에 2017년도에 왔었어요. 그리고 그때 바로 이제 지원해가지고 전 34기? 아까 44기 있으셨다고 했으니까 딱 5년 전인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전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공자도 아니었고 일본어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라가나부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딱 왔을 때 거의 제일 못하는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도 기억나. 그때 어떻게든 잘 버티고 갔는데 일본 가서도 물론 IT 개발 잘 하시는 분 있지만은 나도 뭐 상위 10%는 못할지 모르겠도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얼핏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IT 산업 되게 유망하고 이게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비전공자 있으시면은 그래가지고 그때 어렵긴 어렵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꾸준히 해본 다음에 네, 그러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비전공자입니다. 저는 여기 오진 않았습니다. 이건 오진 않았고 그냥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든지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앞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는데, 가고 나서 제가 제일 이제 멘탈 붕괴가 왔던 것은 사실 나 정도는 잘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좀 연차가 높아지면서 엄청난 분들을 많이 봤어요. 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가서 발전을 할 때 옆에 있는 동기들이랑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항상 그 위를 보시고 달리셔야지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아무튼 다들 일본에 갈 수 있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이랑 동일하게 저도 일본어 하나도 몰랐고 컴퓨터도 켜고 끄는 것밖에 할 줄 몰랐는데, 제가 개발자가 될 줄은 사실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인데 현재 개발자를 하고 있고, 사실 개발자라는 분야도 그렇고 일본이라는 취업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편견이 없고 자기가 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본도 외국인이라고 해서 뭐 한계를 두지 않고 충분히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올라갈 수 있고 대우를 받고, 그 다음에 개발자라는 것도 전공자냐 뭐 이런 것보다도 자기가 개발 실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자기 연봉을 충분히 점프를 시킬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본 취업도 그렇고 여기서 개발 취업이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개발 취업도 그렇고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 연수 과정을 협회에서 이렇게 쭉 하시면서 좀 정리되는 부분은 되게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졸업생들이 계속 움직이는 거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현 시대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거를 그 국내에서도 취업해서 하셔도 되는데 이 IT 디지털 이 기술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꼭 하셔가지고 비즈니스 업종에 적용을 해보시고, 또 국내가 시장이 그렇다면 일본도 괜찮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 절실히 느낀 게, 저희는 일본에 갔던 졸업생들이 한국에 와서 재테크를 하고 있어요. 예, 재테크하고 2년 3년 동안 계속 월급 받아가면서 또 필요하면 또 일본 가고. 이게 이 IT나 디지털 잡이라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크다. 또 미국 일도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 한번 가져보시자 해서 제가 준비한 세션은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